안녕하세요. 2024년 2회 고등학교 졸업과정 기출문제 국어 풀이를 담당하는 김아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문제 풀어보셨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업을 들으시기 전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오답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훨씬 효과가 큽니다. 이번 시험 문제의 특징은 현대소설이 빠졌다는 거예요. 현대소설이 빠지고 극문학이 실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되게 다양한 장르, 다양한 내용들을 문제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하나만 이건 나오겠지? 이건 안 나오겠지? 이렇게 편식을 해서는 안 되고 일단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은 두루 알아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수정후에 반영된 언어 예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정 전과 후가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에 이 후에 반영된 언어 예절은 무엇일까? 수정 전에 이렇게 말해요. 은수야, 네 축구공 줘. 완전히 명령형인데요?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수정 후에 은수야, 네 축구공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을 하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그래 하고 줄만도 한데요. 이걸 우리가 요령의 경륜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할 때 듣는 상대방의 그 심적인 부담을 낮추어서 덜어주면서 말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듣는 사람의 그 부담, 심적인 부담감을 확 줄여주는 이렇게 부탁하는 말하기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발표에 확인할 수 있는 말하기의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계속해서 말하기의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발표자가 말합니다. 여러분 판다를 아시나요? 대답을 들은 후에 판다를 아시나요? 물었어요. 대답을 들은 후 역시 이 자리에도 판다를 아시는 분들이 많군요. 오늘은 알고 보면 부지런한 동물인 판다에 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하기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근거 자료 신뢰 어울리지 않아요. 이번에 발표 내용을 청중이 정확히 이해하도록 예시를 들어준다? 예시가 나오나요? 예는 나오지 않죠. 아니에요. 3번에 발표의 중심 화제를 청중이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판다를 아시나요? 라고 판다라는 중심 화제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하고 있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해되시죠? 3번. 자,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하는 문법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다루었던 내용이 여기 또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한글맞춤법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딱 나오죠. 이 안에 있는 대로 풀면 된다고. 그쵸? 말씀드렸었죠. 볼게요. 5항, 한 단어 안에 뚜렷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이게 뚜렷한 까닭이 없이 된소리로 발음이 되면 된소리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제가 몇 번이나 반복드렸어요. 다만이라고 나오면 여기에서 집중하셔야 된다. 왜? 여기서 문제 많이 나온다. 다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아무리 된소리로 발음이 되더라도 똑같은 음절이나 굉장히 비슷한 음절이 둘이서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는 거예요. 발음은 된소리로 해도 된소리로 적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담뿍 여기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그냥 된소리로 쓰면 되는 거 맞아요. 자, 2번에 법석. 비읍 받침 여기 나왔다.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요? 법석이라고 있죠. 법석이라고 읽어요. 하지만 이렇게 썩이라고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이기 때문에 법이라는 글자, 석이라는 글자 전혀 비슷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발음은 썩이라 해도 쓸 때는 석이라고 써야 한다. 이해되시죠? 3번에 훨씬, 훨씬. 기역, 비읍, 받침도 아니겠다. 된소리로 나면 된소리로 쓰면 되는 거겠네요. 4번에 딱지, 딱지. 여러분 보세요. 딱. 기역 받침이 왔어요. 찌라고 읽어요. 하지만 기역, 비읍, 받침 뒤에 나는 된소리는 비슷하거나 똑같지 않을 땐 된소리로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할까요? 딱 지라고 써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지라고 쓰면서 찌라고 읽는다. 정답은 4번이다. 4번은 다음 피동 표현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어머 그러면서 피동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땐 피동과 사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일단 읽어볼까요? 피동 표현은 일부 능동사의 어간에다가 피동의 전미사 이희리기를 붙여서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피동이란 무엇인지 한번 쓰고 가볼까요? 피동이란 주어가 어떤 힘을 외부로부터 당하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예요. 그걸 피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사동은 주어가 남에게, 다른 이에게 어떤 일을 아니면 힘을 시키는 것. 어떤 힘을 시키고 어떤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가하는 것. 시키고 가하는 걸 사동이라 해요. 피동과 사동을 같이 묶어가지고 알아두시는 게 아무래도 편합니다. 그럼 이리 봤을 때 1번부터 4번까지 지금 줄 쳐진 단어들을 기준으로 볼게요. 자, 덮였다라는 단어는 보세요. 덮이었다의 줄임말이에요. 들판이 눈으로 덮이었다. 덮였다. 그러면 들판은 눈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덮임을 당한 거죠. 덮임을 당한 거죠. 당한 것이다 라는 걸 안다면 여기 이라는 피동 전미사를 통해서 피동 표현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번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자, 이것도 맺히었다. 맺히었다. 줄여서 맺혔다. 그죠? 그러면 눈가에 눈물이 맺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죠? 눈가에 눈물이 맺힘을 당했다. 여기 히에다가 또 동그라미. 히. 피동전미사 히 쓰인 거죠. 전부 다 피동의 전미사를 통해서 피동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3번 보실게요. 오빠가, 자, 주어가 이제 오빠예요. 구슬을 굴렸다. 굴리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빠가 구슬을 굴림을 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빠가 구슬을 어떻게 했어요? 굴리게 만든 거죠. 굴리게 시킨 거죠. 이해되세요? 여기에서는 리라는 사동의 전미사를 통해서 사동 표현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정답은 3번이고 4번에 과일이 그릇에 담겼다. 이것도 담기었다의 줄임말이에요. 과일이란 주어가 그릇에 담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기라는 피동 전미사를 통해서 피동형을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쉽게 피동 표현은
당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하는 것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럼 5번 나왔어요. 중세국어 문제가 한 문제는 이렇게 꼭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확언해가 나왔네요. 그러면 기어부터 리을에 나타난 중세국어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공자이, 공제라고 읽었어요. 자, 기억,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여기 쓰였어요. 보시면요. 공자이 해석하면 공자가, 우리는 가라고 하겠지만, 그쵸? 우리는 가, 높여서 깨서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때는 이를 주격조사로 썼구나. 증자다려 일러 가라샤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길. 몸이며 얼굴이며, 자, 몸이며 형체며 얼굴이며 형체며, 여기 보세요. 니은에서 이어적기로 표기됐다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어적기로 표기됐다. 여러분, 이어적기가 무엇일까요? 발음이 나는 대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뒷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앞말에 있는 받침을 우리가 올려서 읽잖아요. 그냥 그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얼굴이며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얼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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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며, 우리가 어떻게 읽지요?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 앞에 있는 받침을 올려서 읽어주죠. 이렇게요. 얼굴이며 이렇게 읽어주시죠. 이렇게 쓰는 걸 이어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니은은 이어적기가 아니죠. 이건 뭘까요? 끊어적기입니다. 그래서 소확언해에서는 끊어적기가 등장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 정답은 2번이고, 계속 해볼까요? 해석을. 머리털이며 살은, 머리카락과 살은, 살갗은 부목기 받자온 것이라, 부목께 받은 것이라. 여러분 참고로 또 말씀드릴게요. 여기 것이라라고 있잖아요. 이거 요즘 사람들이 쓰면 어떻게 쓸까요? 것이라라고 쓰실 거죠?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이걸 발음하면 것이라라고 읽히죠. 이렇게 모음, 앞에 있는 받침 올려서 읽는 대로 쓴 거죠. 저걸 바로 이어적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적기는 여기 쓰인 거예요. 그쵸? 그럼 소확언해에서는 끊어적기가 등장했고 이어적기를 중심으로 썼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의 몸, 형체, 머리카락, 살갗 모두 부모님께 받은 거다. 그렇죠. 감히 헐워 샹의 오디 아니호미, 감히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르소미요, 효도의 시작이요. 몸을 디귿 방점으로 성조를 나타냈다. 그렇죠? 여러분, 방점이 무엇일까요? 글자 왼쪽에 찍는 점 있죠? 이걸 방점이라고 합니다. 이 방점으로 성조, 높낮이를 나타내는 것 맞습니다.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몸을 우뚝 세워, 남들보다 우뚝 입신하여 도를 행하여 성공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퍼,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 이름을 후세에 베푼다. 자, 여기 베퍼, 써, 이로써 여기에서 리을이라고 딱 줄이 쳐져 있고 4번에서 어도자음군이 사용됐다. 그렇죠. 어도자음군이라는 것은 말머리에 자음을 2개 이상 쓰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말머리에 자음을 2개 이상 쓰는 어도자음군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로써 부모를 현격해오미, 부모를 두드러지게 만드는 것이, 부모님을 유명하게 만드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효도의 끝이니라. 이렇게 효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는 소확언해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어적기가 아니라 끊어적기를 사용했다. 고쳐주시고요.
6번부터 7번까지는 개요를 읽고서 물음에 답하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목,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 과잉 연결 시대. 서론에서는 과잉 연결 시대의 의미 그리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잉 연결 시대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 거죠. 문제를 제기하는 거니까. 본론에서는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일상에서의 대응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6번 문제가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쵸? 6번 문제 지금 확인하시면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여기 문제점을 보시고 이에 관련된 대응 방안, 기억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점이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대응 방안은 당연히 그런 사이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없도록 내 개인의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대응 방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6번 문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게 딱 1번에 나와 있네요. 개인정보 보호에 힘쓰기가 가장 어울리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7번을 보니까 다음은 니은을 구체화한 결과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니은을 확인을 하고 올까요? 니은은 결론입니다. 과잉 연결 해소를 위한 적절한 대응 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과잉 연결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 이 내용으로 구체화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무엇일까요? 밑에 내용을 읽으시면서 1번 올려서 읽으시고 2번 올려서 읽으시고 3번, 4번 올려서 쭉쭉쭉쭉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 읽으셨을 때 이상한 부분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대응시켜서 읽어볼까요? 인터넷 과잉 연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범죄 노출과 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과 자 지우고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요. 연결이 끊는 것은 어렵다. 자, 여러분. 모든 연결이 끊는 것은 어렵다? 너무 이상한데요? 연결 끊는 것은 어렵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땡땡을 끊다. 무엇을 끊다. 연결을 끊다. 연결을 끊는 것은 어렵다. 에이, 연결을이 들어가야죠. 답은 1번이네요. 그리고 나서 자, B에서 2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심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삭제한다 그랬죠. 운동 능력은 연습량에 비례해 향상된다. 인터넷 과잉 연결 시대의 문제점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운동 능력 얘기하고 있으니 삭제하는 거 맞아요. 자, 3번에 문맥상 과유불급으로 고친다. 다다익선이란 말처럼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여기 나왔어요. 과도한 연결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과도한 것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 해가 된다. 그걸 우리가 과유불급이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다다익선은 뭐예요, 여러분?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걸 다다익선이라 하죠. 그러니 3번의 과유불급으로 고치는 게 문맥에 딱 어울리는 단어니까 맞네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위험한 편리보다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상해요. 어떨까가 아니고 어떨까로 맞춤법에 알맞게 수정해야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이거 고쳐쓰기 문제가 나오면 쭉 읽으시면서 그대로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아주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8번은 의문 변동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음운 변동이 적용된 것은 무엇일까?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교체되어 발음되는 현상. 이건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봤던 문제인데 라고 아실 거예요. 기역, 디귿, 비읍이 뒤에 오는 비음인 니은,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똑같은 비음으로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낱말이 받침이 기역, 디귿, 비읍이 나오고 바로 뒤에 니은, 미음이 연달아서 나오는 걸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고르자면 4번밖에 없어요. 그쵸? 왜냐면 여기 국에서 기역으로 끝났죠. 물에서 미음으로 시작하죠. 기역과 미음이 만났죠. 그랬을 땐 기역이 뭘로 바뀐다? 이응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러니까 국물이라고 이응으로 바뀌어서 읽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 바로 자음동화라고 말합니다. 자음동화 중에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음끼리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비음화죠. 자음동화 중 비음화에 해당됩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축하가 지금 기역과 히읗이 만나 이렇게 둘이서 만나요. 그래서 키읔으로 줄어드는 것이니까 축약 현상이고, 밥집 같은 경우는 비읍과 지읒이 만났을 때 이 지읒이 쌍지읒으로 발음이 되죠. 이건 된소리 되기, 된소리로 발음되니까. 그리고 구지 같은 경우는 디귿이 이를 만났을 때 지읒으로 바뀌어 발음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국의 음화라고 말을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이제 9번부터 새로운 글이 나오는데 시예요, 시. 제가 이육사님, 윤동주님 이 두 분의 시는 아주 중요하다. 저항시로 대표적인 작가 두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번에 이육사님의 광야가 나왔습니다. 이 광야를 빨리 쭈르륵 한번 저랑 같이 보신다면,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대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어디에서 그 하늘이 처음 열리는 개벽의 순간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겠느냐? 설의법을 쓰고 있죠. 설의법. 닭 우는 소리는 무엇을 말한다? 어떤 생명의 기척을 말합니다.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척. 까마득한 예전에 지구가 처음 다 개벽을 하는 순간,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을 떠올리시면 돼요.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산맥이 바다를 사랑해. 그래서 바다 쪽으로 막 사랑해서 연모해서 바다 쪽으로 막 휘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죠?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태백산맥이 이렇게 내려와요. 여러분, 태백산맥이 어디를 향해 내려와요? 바다를 향해 내려와요. 사실 바다를 연모해서 이렇게 휘달려 막 내려갈 때도 여기도 바다인데 이렇게 가면 되는데 차마 이곳, 이 귀한 땅, 이 광야, 우리의 이 귀한 땅덩어리, 이걸 침범하던 범하던 못했으리라. 이곳은 아무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게 산맥이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곳은 누구도 해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곳을 범하던 못했으리라. 밑으로 이렇게 조용히 내려가야지. 바다 쪽으로 휘달려 내려갈 때도 이 광야를 침범할 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아, 이 광야, 우리 땅의 신성성에 대해서, 귀하고 신성한 곳, 신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언을 보셨어요. 끊임없는 광음을, 자, 광음 옆에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밑에 1의 광음의 뜻이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죠. 햇빛, 그늘, 낮과 밤이란 뜻으로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 시험 보실 때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밑에 있는 내용들, 그 단어의 풀이들 가지고 와서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오랜 세월, 끊임없는 세월, 시간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계절이 피고 지고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피고 지고 시간이 흐르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드디어 비로소 이 땅에 큰 강물이 길을 열었습니다. 큰 강물은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 문명, 그게 딱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시제로 봤을 땐 과거 시제죠. 과거의 이야기. 그쵸? 자, 그러면서 지금 눈날이고, 자, 지금 이 땅에 눈이 내리고 있대요. 지금이라고 말했으면 이건 현재가 될 것이고, 이 귀한 땅에 눈이 내리고 있대요. 눈의 세모.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눈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쨌든 너무 추워요. 너무너무 추운 거죠. 이 눈은 시련과 고난을 말합니다. 하지만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매화는 그 향기를 홀로 피워내죠. 매화는 죽지 않고 피는 겁니다. 눈 속에서도 피는 거죠. 그럼 매화는 결국 무엇을 말할까? 이 시련 속에 죽지 않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말하겠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고난을 눈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죽지 않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저항정신을 매화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내가 여기에 가난한 노래의 씨, 즉 광복의 노래에 그 씨앗, 그 시작을 뿌리겠다라는 걸 더 강하게 명령형으로 말하는 겁니다. 뿌리겠다보다 더 강하게, 내가 뿌리겠다라는 걸 더 강하게 뿌려라 라고 내가 나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광복의 의지, 그죠? 이게 아주 강하게 보이는 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적 화자의 선구자적이고 희생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다시 천고의 뒤에 아주 오랜 세월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그럼 이 초인이 누굴까요? 바로 광복이겠죠. 내가 말하는 광복. 백마 타고 오시는 왕자님처럼 광복이 오실 거예요. 아니면은 광복을 가져올 우리 같은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뭘 불러요? 노래요. 광복의 노래. 대한독립 만세라고 목을 놓아서 목 터지게 누구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부르게 하겠다. 그러니 이분은 믿고 있죠. 미래의 그날 광복은 온다. 무조건 온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1, 2, 3년이 과거 시제였죠. 4연에서는 현재, 마지막 5연에선 미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그날 광복은 무조건 올 것이니 그걸 확신하고 아주 희망을 가지고서 쓴 글이에요. 그러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죠? 정답은 1번이죠. 옆에다가 살짝 메모해 주실까요? 이걸 우리가 순행적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요 음성상징어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음성상징어를 활용해서 리듬감을 형성한다. 음성상징어라는 것은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나 아니면 모양을 흉내내는 의태어 같은 것들을 음성상징어라고 말합니다. 이 글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지요. 반어법도 아니고 미완의 문장 종결, 미완성의 문장 종결도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0번에서 각 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1년에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개벽의 순간. 천지가 창조되는 그 순간. 맞습니다. 2연에선 외부 세력에 대한 호감? 외부 세력, 정말 호감이 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전혀 아니에요. 이연에서는 산맥이 바다를 연모 사랑해서 휘 달리어 갈 때도 이곳을 범하진 못했을 것이다. 못했으리라 라고 광야의 신성성에 대해서 말을 했었죠. 그러니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의 사면에서는 끊이지 않는 세월의 흐름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번의 오연에서는 미래에 출현할 존재를 제시한다. 그게 누군가요? 바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11번 A에서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A를 저랑 보셨습니다. 지금 눈날이고 매와 향기가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뿌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정답은 2번이죠. 고독하고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한다. 극복의 정서, 극복의 태도, 정답은 2번. 자, 이제 새로운 글이 나오는데 12번부터 14번까지는 박시전입니다. 우리가 박시전을 중학교 때 배웠는데 라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 박시전은 우리가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것으로서 여성 영웅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설이죠. 고전이기 때문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을 유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박씨 주인공이 어떤 면모를 드러낼지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씨가 구슬바를 들이우고 부채를 쥐고 불을 붙이니 자, 부채를 탁 붙였어요. 불길이 오랑캐의 진영을 덮쳐. 아, 오랑캐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구나. 여기 청나라, 그쵸? 오랑캐와 싸움을 지금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죠. 오랑캐 진영을 덮쳐요. 이렇게 부채를 붙였더니 오랑캐의 진영을 확 덮쳤대요. 너무 비현실적인데요? 그쵸? 현실적이지가 않죠. 오랑캐 장졸이 대열을 잃고 타 죽고 밟혀 죽고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며 다 도망하는지라. 어머어마, 청나라 군사들이 막 살려주세요 하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이 글은 병자호란, 실제 있었던 그 병자호란 청과의 전쟁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되게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용골대가 할 수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큰 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내 장졸들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하고 한스럽지 않으리요. 그럼 조그만 계집 하나 시험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죠. 조그만 계집이 누구예요? 박씨겠죠. 그렇죠. 적의 관계에 있는 박씨를 말하는 겁니다. 하고 회군, 군사를 다시 돌려서 나설제 우리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 미색을 다 데리고 가는지라. 네, 맞네요. 병자호란의 그때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가지고 정말 쓰여져 있어요. 그죠? 박씨가 시비, 몸종인 개화를 시켜 외치기를 박씨는요 전면에 딱 나서지 않고 일단 개화, 그 종을 시켜가지고 대신 말을 전합니다.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을 침범했거니와 은혜지국 밑에 보세요. 은혜, 혜택을 베푼 나라. 그게 어디예요? 우리 조선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를 침범했거니와 그런 죄를,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왕대비는 모셔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왕대비 모셔가려고 하면 너희들은 본국, 니네 나라 청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가 일량 계속 그리하려거든 내 제주를 한번 구경해라. 내 제주 한번 구경해 볼래? 라고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가 일어나며 모진 비가 천지를 뒤덮게 오고 움풍 바람이 일어나고 흰눈 백설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 오랑캐 군중 그 말발이 땅에 딱 붙어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는지라. 우와, 비현실적이다. 그죠?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리고 전기성.
무슨 막 요술과 도술을 막 부리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검 너무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의 지금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모두 함몰할지라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마지못해 오랑캐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항복하는 거죠. 창을 버려. 피화당, 박씨가 거처하는 그 피화당 앞에 나아가 무릎을 탁 꿇어 애원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당신 나라와 우리나라가 화친 언약 약속을 받았으니 왕대비는 아니 모셔갈 것이니 왕대비 두고 안 모셔가겠습니다. 그러니 박씨 부인 덕택에 살려주옵소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막 빌고 있어요. 빌었더니 하고 여러 가지로 사정을 말해 애걸하거늘 박씨가 그 주렴 그 발 있죠. 문 딱 열었을 때 그 방 안에 있는 여자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예전에는 이렇게 주렴을 싹 쳐놨단 말이에요. 그 주렴 발 안에서 꾸짖기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을 씨 없이 죽일 것이로 니네 원래 다 죽일 건데 천시 하늘의 때를 생각하고 용서하거니와 너희 놈이 본디 간사하여 넘치는 죄를 지었으나 너희는 죄를 너무 크게 지었어. 근데 이번은 아는 일이 있어. 정말 비현실적인 사람이 많네요. 비현실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천기, 하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와 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가라. 세자와 대군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청나라 군사들이 데려가는 거예요. 모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평히 모셔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힘들게 만든다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내가 니네를 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누구예요? 주렴 안에 말하고 있는 박씨잖아요. 그죠? 이렇게 박씨 부인의 비현실적이고 대단한 그런 신이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은 왜 쓰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병자호란의 치욕, 정말 우리 치욕의 역사잖아요. 그 치욕을 이 문학으로라도 씻어내고자 그런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1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속담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하는 동물은 나타나지 않죠. 4번에 초월적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 박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다. 13번 기역부터 리을 중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여러분 기역 보세요. 조그만 계집 박씨. 니은 보세요. 니은에서 왕대비라고 딱 나왔네요. 그죠? 왕대비, 대왕대비. 그리고 디귿 보세요. 박부인, 박씨. 리을 보세요.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할 것이다. 네, 누구예요? 박씨.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박씨 부인이지만 2번은 우리의 왕대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의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박씨는 오랑캐 용맹함을 두려워하고 있다. 전혀 아닌데요? 혼쭐을 내고 있잖아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2번에 박씨는 오랑캐가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너희 놈이 넘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했으니 3번에 박씨는 개화, 몸종인 개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거 맞습니다. 개화를 시켜서 외치기를 이라고 계속 나오죠. 4번에 박씨는 오랑캐에게 세자와 대군을 잘 모셔가라고 말하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세자대군을 부디 태평히 모셔가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확실하다. 되셨나요? 15번에 15, 16번에 지금 작자미상의 글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이게 시조예요. 근데 무슨 시조일까요? 바로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평민들이 창작을 했죠.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잡다하고 일상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초장 그리고 이 두 줄이 중장 마지막 줄 종장 이렇게 3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종장의 첫 음보 못 쳐라. 3음절. 종장의 첫 음보를 3음절로 시작하는 게 시조의 전형적인 특징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초중장으로 이루어지되 중장이 상당히 길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두꺼비가 파리를 입에다가 딱 물고서 그 두엄 위에 똥더미 위에 두엄 여기 나오죠. 막 이렇게 덩이랑 막 여러 가지 막 섞어가지고 이렇게 삭힌 거예요. 밭에다가 나중에 뿌리려고. 거기 위에 이렇게 탁 올라가 앉아 있어요.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흰 송골매, 송골매가 떠 있어요. 매는 두꺼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금측하여 가슴이 깜짝 놀라 불쩍 뛰어내리다가 두엄 아래 그 동더미 아래에 이렇게 자빠졌어요. 떼굴떼굴 굴러버렸어요. 막 굴렀어요. 막 온몸에 막 똥칠을 했겠죠. 그래놓고 마지막에 두꺼비가 탁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못 쳐라. 마침 날랜 낼 시망정.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응? 딴 두꺼비 놈들 같았으면은 애혈질 뻔하게라. 멍이 들 뻔했구나. 야, 다른 두꺼비 같았으면 멍들었을 거야. 나였으니까 이 정도로 끝난 거지. 여러분, 골라보세요. 온몸에 똥칠하는 거랑 온몸에 멍드는 거랑 골라보시면 어느 쪽 고르시겠어요? 저는 멍들래요. 저는 똥칠은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온몸에 이 두엄 덩치를 하고서 끝까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허세를 떨고 있죠. 두꺼비는 파리를 잡아먹지만 결국 자기도 백송골, 흰송골매에게 잡아먹히는 입장이에요. 그래놓고서 지금 마지막까지 날쌘 나였기에 망정이지?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막 허세를 떨잖아요. 두꺼비의 이 허장성세, 허세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글입니다. 동물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려고 하는 글이잖아요. 이게 뭐 진짜 두꺼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이 파리가 아무 힘도 없는 평민들이라면 두꺼비에게 잡아먹히는 평민들이라면 두꺼비는 그 지방의 조그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방의 관리, 지방의 양반층, 지방의 관리들이나 아니면 양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송골은 누굴까요? 지방의 관리가 무서워하는 백송골은 결국 중앙에 있는 관리들이겠죠. 중앙정부의 세력, 그쵸? 중앙에 있는 관리예요. 이렇게 지방에 있는 양반 관리들의 모습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옛날 글이요. 이렇게 평민들이 쓴 글은 해학적이고 재미가 있는 웃음이 묻어나는 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리 봤을 때 1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로 2번입니다. 중장이 다른 장에 비해서 길어지죠. 초장이나 종장보다 중장이 훨씬 긴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답은 2번이고 16번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1번에 공감각적 심상,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같이 표현하는 것 안 보이고 2번에 해학적, 웃음이 묻어나는 표현을 통해서 대상을 희화화하고 있다. 희화화가 무슨 뜻이죠?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대상인 두꺼비를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내용만 파악하면은 글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7부터 19번까지는 이제 새로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지금 딱 보세요, 여러분. 여기 신넘버 있잖아요. 그쵸? 신넘버. 바로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시나리오는 무엇과 무엇을 만드는 글일까요? 드라마와 영화의 대본이죠.
이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은 아픈 아이, 그러니까 아름이, 이 아름이를 중심으로 가족이 똘똘 뭉쳐서 그 가족의 애를,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골라서 잡아볼게요. 실제 나이는 16인데 선천성 조로증으로 이 늙을 노자를 쓰고 이를 조자 쓴 거죠. 빨리 늙는 병이에요. 그래서 신체 나이는 이미 80살이 넘은 소년 아름이는 젊은 부모, 그러니 대수, 아버지 대수, 그리고 어머니 미라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아름의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아름의 사연을 소개하는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씬넘버 17번 17번째 장면이란 뜻이죠. 아름이가 나오는데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진다. 밀려오는 심장의 통증. 아픈가 봐요. 그죠? 심장이 막 아프니까 애가 얼굴이 이렇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대수가 아버지가 눈치챌까 봐 힘겹게 걸어가서 방문을 닫고 약통에서 진통제를 꺼내 먹고 진정하려고 한다. 어머나, 이 착한 아이를 보세요. 여기에서 아버지가 걱정하실까 봐 눈치채지 못하도록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괴로워하다가 까무룩하게 잠이 드네요. 컷2. 자, 컷2 옆에 1번이라 되어 있죠. 마지막에 지금 단어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이 컷으로 이렇게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면이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쓴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보시면 띵 하고 전자우편이 왔어요. 그래서 접속해 봤더니 편지 한 통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아름이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편지를 열어봤더니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16, 너랑 같은 나이야. 네 전자우편 이메일 주소는 방송국을 통해서 겨우 받아냈어. 너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자, 그러면서 동갑인 여자아이한테, 그죠? 서하, 여자아이한테 지금 이메일이 온 거예요. 아름이는 이걸 딱 보고서 이서하? 두근두근 갑자기 막 가슴이 뛰고 목이 막 바짝바짝 타면서 온몸에 열기가 느껴진 아름이 헉, 그래?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씬넘버 18번 아름이 방으로 이제 장면이 넘어가요. 서하가 여러 가지 소리로 여러 가지 말투를 바꿔가면서 서하의 그 소리를 귀여운 말투로 얘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아름이가 읽어보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쵸? 서하의 여러 가지, 뭐 귀여운 목소리, 아주 농염한 목소리, 그쵸? 그리고 청순한 목소리, 여러 가지의 목소리로 막 들리는 거죠. 지금 아름이 귀에는. 요 사춘기 남자애잖아요. 동갑인 여자애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친구 되고 싶다고.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그러니까 서하의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이렇게 환청으로 아름이 귓가에 막 소리가 들려요. 막 애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날이 바뀌어도 떠나질 않는 환청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 밤이 돼서도 귓가에 세상의 서하 목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이번에는 귀여운 말투가 좀 바뀌었어요. 농염한 말투로. 안녕? 난 이서아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이렇게도 들리고. 그리고 또 장면 바뀌더니 아름이가 계속해서 귓가에 서하 목소리가 막 들려. 이번엔 청순한 말투로. 안녕, 나는 이서아라고 해. 너랑 같은 나이야. 아, 애 목소리가 떠나질 않네요. 얘 왜 이럴까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죠. 동갑인 여자아이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래요. 솔직히 아름이로서는 이게 얼마나 반가운 이메일이겠어요. 그쵸? 자, 이런 감정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러면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 무대 위에서 사건 전개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나리오니까 드라마랑 영화로, 그쵸? TV나 영화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장과 막을 구성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씬넘버로 구성 단위를 사용하는 거죠. 씬넘버로. 3번에 등장인물이 관객들과 직접 소통해요. 이건 연극이죠. 그쵸? 희곡이죠. 전부 다 1, 2, 3번은 연극, 희곡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에 촬영을 고려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씬넘버나 컷투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가죠.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기억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보실게요. 기억 보니까 편지. 이거 누구한테 온 거예요? 서아한테. 그래서 아름이가 막 목소리가 서아 목소리가 떠나지 않고 계속 웽웽웽웽웽웽웽 들리죠. 아름이한테 설렘을 느끼게 하죠. 또래 여자아이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설렘이요. 그러니 정답은 4번입니다. 19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아름이는 심장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앞에 부분 맨 앞에 나왔었죠. 그리고 2. 서아는 아름이 출연한 방송을 보았다. 거기 말했잖아요. 네 우편 주소는 방송국을 통해서 겨우 받아냈어. 아마 나도 아픈 아이란 걸 알고 알려준 것 같아. 방송을 본 후에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는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 3번에 서아는 집에 직접 찾아와 아름을 만났다? 아니에요. 집에 찾아온 게 아니고 이메일, 그죠? 이메일 전자우편을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우편이라고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4번에 아름은 대수, 아버지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아픈 것을 어떻게 해요? 막 숨기고 있죠. 아버지가 눈치챌까 봐 힘겹게 일어나서 진통제를 꺼내 먹잖아요. 그러니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 자, 이제 마지막 장에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글이 딱딱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시험 볼 때 마지막 4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문, 논설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문학 제시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나와 있는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는 논설문입니다. 주장하는 글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 어떤 대립되는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저와 같이 읽어보실게요. 생명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학자들의 연구 자유를 침해하는, 침해한다의 기억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문제는 읽으시면서 바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22번 보세요. 22번에 1번 침해하다, 침범하여 해를 끼치다. 맞죠? 맞습니다.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인간 배아 복제를 포함한 배아 연구를 정부가 규제하는 건 연구 자유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대요.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며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과학의 발전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막으면 안 된다. 과학자의 자유로운 연구 보장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입장이 바로 지금 읽은 그러한 입장이죠. 인간 배아 복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응용하면 암과 같은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주장이 여기까지 나온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입장에서는 배아 연구 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그런데 하지만이라고 나와 있으면 앞뒤 내용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텐데 이런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 정반대로 비판하는 입장에선 인간 배아 복제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인간 배아 복제, 인간의 배아를 복제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초래 보세요. 니은이죠. 22번에 2번. 이의 결과로서 어떤 현상을 생겨나게 한다. 인간의 배아 복제를 생겨나게 만든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연구에 엄격한 사회적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해야 된다. 막아야 한다. 실현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인간 배아 복제가 엄연한 생명체인 배아를 조작하고 실험하고 죽이는 일련의 비도덕적 행위를 수반하므로 연구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디귿의 미명이에요.
22번에 3번 보세요. 22번에 3번. 그럴듯하게 내세운 명목이나 명칭, 미명, 그럴듯한 명목의 아래에 맞는 말이죠.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 본다. 아울러 이들은 만약 인간 배아 복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는 곧 인간 개체 복제, 즉 인간 복제로 나아가게 되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사전에 미리미리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지금 배아 연구 찬성한 입장과 배아 연구 반대하는 입장, 이렇게 상반된 입장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엔 연구 자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쟁점이 자리하고 있다. 자, 리을의 쟁점이라 있어요. 22번에 4번 보세요. 쟁점 4.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며 협의한다? 양보하며 협의한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쟁점이 무엇일까요? 서로 다투는 그 중심,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을 쟁점이라고 말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읽으면서 살펴보시면 정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22번에 4번이 답이겠네요.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처럼 과학 연구의 자유와 한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학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 이렇게 이 글은 주장하는 논설문으로서 서로 다른 주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화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서로 대립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는 게 맞으니까요. 2번이 답이고 21번.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여러분, 가,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서 말하는 입장이라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 앞에를 읽어보시면 과학의 발전은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되고 과학자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겠네요. 과학의 발전을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2번. 이게 바로 아까 풀었던 문제예요. 기업부터 리을 중에서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었죠. 쟁점이라는 것은 자, 고쳐주시겠습니다. 서로 다투는 중심이 되는 점이다. 그걸 쟁점이라고 하죠. 양보해서 협의한다라는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쓰셨나요? 자, 그러면 23번부터 25번 이제 마지막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 지문은 설명문이에요. 실학 조선의 르네상스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설명문입니다. 앞에 글이 주장을 펼치는 논설문, 이 글은 설명을 해주는, 지식을 전달하는 설명문이죠.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실학자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천주교와 함께 유입된 서양화를 대상의 참다운 형상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화법으로 여겨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서양화법에 매료됐던, 흠뻑 빠져들었던 실학자들의 태도를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이 발견된다. 지금부터 이 글, 특이한 사실, 이것에 대해서 쓸 거예요.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과 같은 이용후생 학파, 북학파라고도 부르죠. 이 이용후생 학파는 주로 서양화의 회화적 표현들, 회화적인 표현들, 그쵸? 그림을 그리는 표현에 관심 많았다. 이에 반해라고 나오면 앞뒤 내용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펼쳐지겠죠? 이익이나 정세용 같은 경세치용 학파는 이익과 정약용을 경세치용학파라고 하는데 그 경세치용학파는 회화의 원리나 아니면 그런 그림을 그릴 때 사용되는 기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그들의 학문적인 지향이 다르듯이 이들은 학문적인 지향이 다릅니다. 그렇듯이 서양 화법에 대한 인식 또한 특정 방면, 한쪽은 회화적 표현, 한쪽은 원리나
그것에 사용하는 기구 같은 특정 방면으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롭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이용우생학파와 경세치용학파가 학문적인 지향도 다르고 서양 화법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도 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관심을 받으며 유입된 서양화법은 다양한 분야의 그림에 영향을 끼쳤다. 기억에 땡땡땡 서양화법의 유행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접속을 이제 고르는 건데 그림에 영향을 끼쳤어요. 다양한 분야의 그림에 영향을 끼쳤어. 근데 유행이 그렇게 오래 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 앞뒤가 이어지나요? 이어지지 않죠. 이랬을 때 여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잘라주고 서로 반대되는, 그쵸? 잘라주고 서로 반대되는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그에 합당한 접속어가 들어가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4번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24번 문제. 24번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저랑 말로만 한번 먼저 보시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 이 둘이 앞뒤가 서로 이어지지가 않아. 반대된 내용이야.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그렇게 오래 지속된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만, 끼쳤지만, 하지만, 그러나가 들어가는 게 딱 알맞겠죠. 24번의 정답은 하지만 4번이겠네요. 그죠? 계속 읽어보실게요. 아마도 그 까닭은 무엇일까? 왜 오래 지속되지 않았을까? 아마도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정신을 중요시한 동양화 전통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아무래도 우리의 그림은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죠. 예로부터 동양에선 눈에 보이는 사실을 그대로 옮겨 그리기보단 마음으로, 이 정신으로 해석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그 결과 동양의 화가들은 먹과 선을 위주로 대상의 의미와 느낌을 전달하는 데에 주력했다. 우리 동양의 화가들은 먹과 선을 위주로 대상의 의미, 느낌을 전달했습니다. 반면이라고 나왔으면 또 앞뒤가 반대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보이는 대로 화폭에 담으려고 원근법 아니면 화려한 색을 사용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했다. 동양화와 서양화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차이는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동양인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서양인, 그들의 삶에 대한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만큼 다른 회화적 표현을 낳았던 듯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지금 이 A 부분, 이 글은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회화적 표현, 이것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가보실까요? 23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무엇일까? 1. 서양화법의 유행은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지속됐다? 아니요. 아까 읽었죠.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고요. 그죠? 2번에 이용우생학파는 회화에 사용되는 기구에 관심 많았다? 아니죠. 기구에 관심 많았던 것은 이용우생학파가 아니라 경세치용학파입니다. 경세치용학파. 바꿔주시죠. 3번에 이용우생학파와 경세치용학파는 학문적인 지향이 달랐다. 이거 맞아요. 그들의 학문적 지향이 다르듯 서양화법에 대한 인식 또한 달랐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겠네요. 4번에 서양 화가들은 먹과 선을 통해서 대상의 의미를 드러냈다. 먹과 선을 이용한 건 동양 화가죠. 동양 화가. 서양의 화가들은 원근법과 화려한 색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담아내려고 했다. 대상을. 그쵸? 그러니 정답은 3번이고 24번. 이건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바로 체크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빠르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앞뒤가 이어지지 않을 때 서로 다른 반대된 내용을 얘기할 때는 하지만 그러나 4번이 들어가야겠죠. 25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이 A에서는 동양화, 서양화, 동양화가, 서양화가 서로 다른 회화적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회화적 표현이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죠. 아무래도 이 동양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해석을 해서 표현하고자 했죠. 하지만 서양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담아내려고 하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3번. 동양화와 서양화의 회화적 표현이 서로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걸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그 A의 마지막 문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그만큼 다른 회화적 표현을 낳았던 듯하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3번이 답이겠네요. 여기까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